현재의 1억 원이 미래도 1억 원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1억 원을 갖다 쌓아놔도 은퇴 후에 그 돈을 지금 가치의 1억 원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아기곰 재테크 불변의 법칙의 저자 아기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회초년병,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85세까지, 만 85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만 25세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30년간 우리가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 이제 30년간 은퇴 시기를 지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30년 동안에 이 60년간 쓸 돈을 모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포함해서 생활비를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남는 돈이 이제 바로 은퇴 준비 자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생활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노후에 이제 국민연금 지급액, 그 다음에 은퇴 후 소득, 요 세 개가 합해서 바로 이제 은퇴 후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분이 한 300만 원 정도를 쓸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을 이제 저축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5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250이 되고, 그 다음에 매달 50만 원을 받는 알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은퇴 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300만 원의 이 생활비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은퇴 준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은퇴 준비 자금도 충분하지 않아. 은퇴 후에도 일할 게 별로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삶의 질이 급격히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나 이제 젊은데, 이제 20대인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무슨 은퇴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이게 안 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올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퇴 준비 자금 갖다 어떻게 모을까요?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거니까 5만 원짜리로 이제 40장을 모아가지고 항아리에다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항아리에다 모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게요. 어느 나라에 낭비벽이 굉장히 심한 이제 영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 사치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돈을 막 물수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반발이 심해지니까 혹시 이제 반란이 일어날까 겁이 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을 안 걷는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걷으면 어떻게 돈을 쓰냐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을 자기가 더 그걸 갖다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하나도 걷지 않고 자기가 돈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합법적으로 훔치는 기묘한 방법이 바로 돈을 발행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당백전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액면가치를 20배로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럼 옛날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죠. 현재에 들어와서도 두 차례 화폐 개혁을 통해서 돈 가치가 100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첫 번째 화폐 개혁을 했던 1953년에서는요, 원을 환으로 바꿨는데 그때 화폐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1962년도에 두 번째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때는 환을 다시 원으로 바꾸는데 10환이 1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54년부터 62년까지 9년에 걸쳐서 화폐 가치가 1000분의 1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옛날에도 원, 지금도 원이 쓰지만 그게 1000분의 1이 된 겁니다. 돈을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망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2차 화폐 개혁이 있을 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화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바브웨를 들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짐바브웨 그래서 사진 찾아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커다란 수레에다가 돈을 이만큼 싸가지고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옷 쪼가리 하나 사는데 짐수레에다가 막 그 짐을 갖고 다녀.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고액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액권을 만드는데 여기 사진에 보여드리는 게 1000억 달러짜리 그 지폐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가치가 얼마냐면 1000억 달러짜리가 달걀 3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 11월에 이제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북한 돈 10만 원까지만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항아리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1억 원이 미래도 1억 원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항아리에다가 1억 원을 갖다 쌓아놔도 은퇴 후에 그 돈을 지금 가치의 1억 원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회사에서 갖은 치산일을 다 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버는 돈 1억 원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투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우선 얼마나 떨어진가 한번 볼게요. 통화량이
3,852조 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딱 10년 전인 2013년 9월에는 어떻게 됐을까?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1,903조 원이 돌아다니 있어가지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통화량이 2배가 늘었어요. 경제 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돈의 값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집값이 올랐다는 표현을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 집값만 올랐나?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철비도 올랐죠. 학원비도 올랐죠. 하다못해 짜장면 값도 올랐죠.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여러분 외식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들 10,000원 갖고 점심에 먹을 메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속 이 돈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리고 집값 얼마나 올랐을까? 한번 그걸 비교해 보면요. 지난 10년간 이제 통화량이 102%가 증가됐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값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36% 정도 올랐고요. 미국도 지난 10년간 통화량이 92%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은요. 통화량 증가한 것보다 더 집값이 많이 올라서 9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돈가치 떨어질 만큼 그대로 집값이 다 오른다라고,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좀 적게 오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러니까 최근 5년간으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통화량이 이제 45%가 증가되는 동안에 집값은 한 20%대로 올랐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통화량은 40%, 46%,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하고 거의 비슷한데 집값은 50%대, 53%가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통화량 증가한 걸 생각 안 하고 이 집값만 오른 거 보면은 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통화량이 그만큼 증가되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옛날 같은 경우 우리가 고금리 고성장 시대였잖아요. 고성장 시대에는 돈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경제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조그맣기 때문에 고성장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1년에 10% 이상 두 자릿수 성장하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그 나라 경제 정책이 잘 된 게 아니라 경제 규모가 조그마면은 그걸 더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들이 고도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도 성장 시기만큼 이제 투자 수익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주식을 샀는데 몇 배가 먹었다는 둥, 뭐 부동산을 샀더니 몇 배가 먹었다는 둥이라는 그런 신화적인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그게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안전하고 쉬운 게 이제 은행을 갖다 이용하는 겁니다.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은행에서 나한테 왜 이자를 주지?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금을 하게 되면 그 돈 갖고 딴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비용을 받는 거죠. 예금 금리는 언제나 대출 금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금금리 플러스 은행에서 쓰는 비용이 바로 대출금리다. 대출금리에 빼기 그다음에 은행에서 쓰는 비용이 바로 예금금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 받아가는 사람이 왜 대출을 받겠어요? 이유는 대출을 받아서 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딴 데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 수익이 떨어져. 그래서 대출 받는 사람이 적어져. 그러면 예금금리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대출금리가 떨어지니까 예금금리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는 통상 보통 이제 투자보다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예금금리가 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한번 보면요. 지난 15년간 평균 예금금리가 2.25%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맡기면 평균 1년에 2.25%의 이자를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물가가 2.02%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2% 올랐으니까 실질금리는 0.23%가 실질금리예요. 자, 실질금리라는 걸 갖다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지금 냉장고를 살까? 그러다가 지금 냉장고가 조금 그래도 낡았지만 나는 아껴야 돼. 그래서 은행에다가 그 돈을 맡겼어요. 5%의 이자를 준대. 그래서 그 다음에 105만 원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냉장고를 10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나는 5만 원만큼 내가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웬걸? 그 냉장고를 사러 갔더니만 냉장고가 1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못한 거죠. 5만 원 손해난 거잖아요. 작년에 그냥 샀으면 100만 원에 샀는데 올해 샀으면 110만 원에 사는 거니까 나는
이자 은행에 돈을 넣어둬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익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손해가 됐더라. 그게 바로 이제 실질 금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1년에 0.23%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 예금은 별별 없으니까 그럼 주식에다 투자하면 어떨까?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분야든지 투자로 돈을 버는 주체는 상위 10%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시장은요, 그 상위 10%가 여러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 상위 10%는요, 골드만삭스, 뭐 메릴리치, 뭐 모건 스탠리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라는 거죠. 개인들이 거기서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경쟁자들이 그 거인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산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데 너무 시간을 거다가 많이 써.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들어가.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소득을 올리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죠. 비트코인이 거의 뭐 지금 몇 달 사이에 이제 더블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암호화폐 같은 건 어떨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2100만 개만 딱 발행하게 만들었어요. 2100만 개 이후에는 더 발행을 못하게 알고리즘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100만 개 갖고 내가 사고 싶으면 가격이 오르더라. 그걸 사야 되는 거고요. 누가 더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저 비트코인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암호화폐를 이제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제 시각은 좀 달라요. 그거는 왜 니네가 마음대로 그걸 발행하는데 그게 제 시각이에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는 원화를 찍고요. 미국도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는데 그거 대신에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 하나만 있으면 괜찮죠. 수많은 알트코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누구든지 다 만들어서 누구든지 다 발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중앙은행도 내가 못 믿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왜 남이 그냥 만들어주면 그 발권자만 돈 벌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보면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정기예금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어떤 거야? 부동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보듯이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안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실물이에요. 실물이 있다는 거는 사용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용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집값 같은 경우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5만 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6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20%죠. 수익률 얼마입니까? 20%예요.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값이 많이 60%다. 내가 3억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내 돈은 얼마 들어간 거야? 2억 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5억에서 6억으로 집값을 오면은 상승률이 20%입니다. 상승률은 분명히 20%인데 내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 주고 투자했어? 2억 원 투자했잖아요. 근데 1억 원 남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좋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실 거예요. 그거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고 나는 그 집에 들어서 살고 있거든?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5억 원짜리 집에 3억 원의 전세를 줄 수가 있는데 안 주고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거는 3억 원의 만큼 내가 주거비를 썼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집에 안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집에 가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지금 절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거비예요.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은 3억 원은 주거비고 2억 원이 투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전세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집값이 안 오르면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 수요는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의 합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집을 사러 가다가 집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나는 그냥 2년 더 전세 살겠어요. 그러면 매매 수요가 처음에 집을 사러 갔던 사람이 매매 수요를 임대 수요로 확 바뀌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나 전세 얻으러 갔어. 전세 얻으러 갔더니만 전세가 없는데 집이 급매가 나왔대.
그럼 임대 수요가 그냥 매매 수요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가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면 이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투자금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금을 3억 원을 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가지고 1억이 올라 4억 원이 됐어. 그럼 내가 1억 원을 회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지만은 이제 평균적으로 내게 되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차이를 갖다가 상쇄하는 기간이 한 6년에서 8년 정도면은 자기 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샀다 팔았다 하면 손해예요. 앞으로 집값이 이제 3% 떨어진다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갖다 그 집을 10억 원인데 팔고 내년도에 9억 7천이니까 내년도에 9억 7천 다시 사면은 3천만 원 정도 이익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왜? 샀다 팔았다 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취득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살 때 또 팔 때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등기 비용도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1주택자는 한 5%, 다주택자는 15% 정도까지 그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1주택자의 경우는 집값이 5% 이상 떨어질 때만 나한테 이걸 팔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한 6%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팔았다 사면은 나한테 얼마의 이익이 보면 1%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쉽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선택이 아닐까요? 내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한테 누가 강제하는 사람 없습니다. 비트코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집은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집 안 사도 됩니다. 하지만 뭐냐면은 집을 안 사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돼?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되면 뭐냐면 임대시장, 전세시장이나 월세시장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고 월세가 오르면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되든 세입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냉혹한 현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내가 주식을 사나 부산에서 주식을 사나 똑같아요. 같은 가격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거와 부산에 집을 사는 거 전혀 다르다는 거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기 집을 사는 게 당연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근데 A라는 데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B라는 데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지역에서 샀다고 봅시다. 근데 A 지역은 집값이 오르는 데예요. B는 집값이 떨어지는 데예요. 그러면 자기 동네에 그냥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투자와 거주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B 지역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임대로 살고 투자는 A 지역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건데 요걸 과연 죄악으로 볼 것인가? 이제 요건 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서 실거주 안 할 건데 집을 사는 행위가 과연 죄악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정당방위, 그러니까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정당방위로 봐야 할 것인지 그걸 죄악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무조건 수익을 내는 거고 좀 이게 투자 가치 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잔인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번 볼게요. 현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10년간 2013년 11월부터 2023년 말 11월까지 딱 10년이죠.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10개 지역이에요. 분당구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이런 겁니다. 수도권에서 10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10개 지역이에요. 10개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 수도권에 있다. 대부분 집값이 비싼 동네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난 10년간 집값이 떨어진 지역도 6군데나 돼요. 거제 같은 게 가장 심각한 데인데 여기는 19.2% 떨어졌죠. 그다음에 광양, 울산 동구, 그다음에 구미 이런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산, 하포, 부산 동구, 의창, 진해 이런 데는 오르긴 올라서도 굉장히 저조한 데죠. 이 10군데 떨어진 데 특징을 보세요. 우선 이제 수도권에 없고 대부분 이제 지방에 있는데 단순히 그럼 지방은 좀 투자 가치가 없고 수도권 투자 가치 있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거제, 광양, 울산 동구, 구미, 창원, 선성 요 지역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그건 뭐냐면은 대규모 공단들이 많은 데예요. 제조업 기반으로 한 데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중국한테 경쟁력이 밀리고 있잖아요. 중국은 싼 인건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경쟁이 밀리고 있으니까 이들 지역이 직접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산직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영구직이나 사무직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까 생산직이 많은 동네 같은 경우는요, 매매 수요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집을 빼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잘 안 오르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요, 도박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점짓이 야 어디가 딱 올라. 그리고 누가 저 사람은 어디가 오르는가 들어보자. 저 사람은 어디가 오르는가 들어보자. 그래서 해가지고 동그라미 A 지역은 동그라미 3개, B 지역은 A라는 사람, B 사람 뭐 C 사람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A 지역이 오르는 거에 왜 오르는가 그 특징, B 지역은 특징 그걸 해가지고 그 패턴을 찾는 겁니다. 운이나 그런 거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오르는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이 분명히 상존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런 30대들이 집을 산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19년 같은 데 보면은 40대가 주력 세력이에요. 전체 집을 사는 사람 중에 이제 24%만 30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2021년까지 늘어나다가 2022년도에는 30대가 집 사는 비중이 확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0년도에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금리가 높았잖아요. 2023년도에서는요. 26.9%라고 가지고 역사상 최고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을 산 사람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6.9%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2월부터 이제 풀렸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이전 정부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우호적인 정책을 쓰면서 30대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특히 이제 20대, 30대 같은 돈이 적잖아요. 30대 이제 돈이 적은데 자 그러면 이제 돈이 적은 30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신용대출도 받고 뭐 부모님한테도 돈을 증여를 받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해서 영혼까지 딸 끌어가지고 집을 사는 거죠.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요?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바로 갭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끌은 나쁜 것인가? 영끌도 사실 다 나쁜 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정의한 대출은 뭐냐면 미래의 소득을 현재의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 벌 거잖아. 그 벌어가지고 언제든지 갚을 수가 있잖아요.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저는 건강한 영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아니라 위험한 영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이 사람이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소득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오르면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갚고 나는 차익만 먹을 거야. 이런 경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집값도 계속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위험한 영끌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갭투자는 나쁜 것인가? 또 갭투자도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1주택자야. 그런데 아까 나열한 10개 지역, 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더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약간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하고 싶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갭 투자죠. 그게 나쁜 건가? 그걸 나쁜 거라 보면 아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연에 따라서 아까 좋은 지역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소득도 높아지고 자산도 커지는 거고요. 좋지 않은 지역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은 소득도 적은 데다가 자산은 계속 마이너스 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과연 나쁜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전세를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월세를 주고 누군가 임대를 줘야지 세입자가 드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누가 해야 되냐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니까 민간이 그걸 갖다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애국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익이 모여서 바로 임대 물건의 공급이라는 이제 효과가 되는 겁니다. 갭 투자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건데 자본력이 극도로 취약한 사람이 갭 투자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사기 같은 경우 문제가 있잖아요. 집값은 2억 원인데 전세값도 2억 원이야. 그럼 내 돈 하나도 들지 않고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집값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팔아도 그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죠. 바로 전세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1, 2년간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된 거잖아요. 극단적인 갭 투자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본력이 극도로 취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갭 투자할 때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떨어질 때 가끔씩 떨어지죠. 그래서 IMF 때 한 15%가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73% 오르고 또 저 국제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내수침체 때 떨어지고 오르고 문재인 정부 때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 좀 많이 떨어졌죠. 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이제 8월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9월부터 반등해서 9월부터는 이제 지금은 화끈하게 오른 건 아니더라도 찔끔찔끔 이제 오르는 이제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기는 짧고 상승기는 길죠. 13개월 떨어졌다가 5년 6개월 오르고 그다음에 8개월 떨어졌다가 오르고 그러니까 하락기는 보통 이제 제일 길었던 게 2013년 때 15개월 떨어졌을 때가 제일 오래 한 거고 두 번째 길었던 게 이제 요번 하락기가 14개월 연속 하락했거든요. 역사상 이제 두 번째로 긴 하락기인데 보면은 사실 보면 이렇게 몇 년씩 계속 하락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를 때는 왕창 떨어질 때는 찔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연결하면 이게 뭐냐면 돈가치 하락분과 비례하는 겁니다. 1대1로 비례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와 같이 돈가치 하락분이 그대로 집값 상승분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돈가치 떨어진 거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건 옛날 얘기고 이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건데 옛날에 나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꿀 빨았을 거야. 아, 그렇죠. 옛날에 태어났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많이 올랐냐면은 아메리카 끝나고 DJ 정권하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요때 많이 올랐어요. 그때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조금 이제 주춤했었죠. 그러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제 끝났어. 거기 오를 때가 끝났어. 이때 꿀 빠는 사람이 최고야라고 하지만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그때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다음에는 10년 후에 벌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꼭 그건 아닌데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다던가 또는 갑자기 어떤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던가 이렇게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집값이 이제 확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IMF 직전에 집을 못 판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천추의 한이 있다 그러면 IMF 때 집을 못 판 거네. 왜? IMF 때 15% 이상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집을 못 판 거를 후회할까요? 아니죠.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 오를 줄 알고 내가 그때 안 팔았던 거야. 지금 팔았으면 우리가 무주택자로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내가 지금 안 팔고 내가 버텼으니까 나같이 뚝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동네에 집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보면은 요때 팔고 요때 다시 사고 요때 팔고 요때 다시 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저축이다라는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니까 편하게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이 많아요. 요 집을 사는 건 알겠는데 요 집을 언제 팔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집을 왜 파는데? 그럼 팔고 나서 그 현금 갖고 있을 거야? 그다음에 현금을 가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집어넣을 거야? 아니잖아. 그럼 그 항아리에다 집어넣지 않고 뭔가 또 사야 되잖아. 그럼 살 걸 갖다가 왜 팔았어? 그걸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1억 원 올랐는데 지금 안 팔면 1억 원을 내가 현금을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정작 팔잖아요. 그럼 1억 원 갖고 또 불안해한 거예요. 이거 돈가치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항아리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돈이 점점 썩어날 텐데 이거 어디다 투자해야지?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거죠.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파셨어? 그냥 갖고 계시지. 뭐 샀다 팔았다 뭐 부동산 복비 내는 맛에 또는 취득세 내는 맛에 부동산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얻고 빠지는 게임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축이다. 언제 팔아야 돼? 은퇴 시기에 내가 그거를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받던가 아니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내 생활비를 충당하던가 내 그 돈을 현금으로 은행에다 맡겨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자가 별로 안 나오잖아. 평균 뭐 2%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물가 상승률 따지면 0.23%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놓는 건 마땅치가 않아. 그럼 내가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노후 자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 꾸준히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일 수도 있어요. 나는 주식을 잘합니다. 부동산 잘 못합니다. 그러면 주식 하세요. 나는 비트코인에 그 대가예요. 저는 암호화폐만 보면 뭐가 뜰지 안 뜰지 다 알아요. 부동산 왜 해요? 암호화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금 이런 현물이 좋아요. 나는 그림에 대한 안목이 좋아가지고 약간 신진작각 딱 나오면 이 사람 그림이 뜰지 나는 아주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림에 투자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한다고 투자를 한다고 본업을 팽개치면 안 되는 거죠. 본업과 투자는 수레의 양쪽 바퀴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회사를 다니는데 저 연봉이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기곰님. 근데 투자를 잘하니까 1년에 1억도 벌더라고요. 그럼 회사 다닐 때 그 때려치고 제가 전업 투자자 하면서 버는 게 더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회사 다녀서 연봉 5천만 원도 벌고 투자해서 1억도 하세요. 그럼 1억 5천 버는 거잖아. 왜 5천만 원 왜 포기해? 회사 다니시라는 거예요. 5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1억도 버시라라는 겁니다. 투자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부동산 중개소 살 때 가가지고 계약서 쓰고 팔 때 가서 계약서 쓰면 되잖아. 평소에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부해야 되죠. 근데 하루 종일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거기서 보면은 시장이 이게 하루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닌데. 어디가 뜯었대? 어디가 뜯었대? 그거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부동산은요, 지금 사가지고 2년 후에 파는 게임이에요. 샀다 팔았다 하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고 그냥 투자하지 말까요?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적한 자산을 내가 본업에서 번 돈을 축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적한 자산을 키우는 행위가 바로 투자예요. 그래서 이게 수레의 양쪽 바퀴라고 저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본업은 잘하는데 투자를 잘못해. 그러면 왼쪽 바퀴가 크기 때문에 수레는 오른쪽으로 휘어져 버리고요. 나는 투자는 잘하는데 본업이 개판이야 라면 이게 똑바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휘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잘해야지. 회사도 열심히 다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그러고 나서 투자는 하세요. 그거라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자산을 담는 그릇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순자산을 안전하게 담고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사가 등기 딱 하면 누가 훔쳐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담아두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 활용하는 거지. 내가 거기서 크게 수익을 내겠다. 물론 수익을 내고 이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월세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자기 그 자산을 담는 그릇으로 그걸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르는 데가 있고 떨어지는 데가 있고, 제가 아까 중간에 그 표를 보여드리는 게 어디가 잘났다 어디가 못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어느 시기든 계속 산존하는 거예요. 지역의 선택에 따라서 누구는 정말 악몽을 꾸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 이제 노후 대책 이거 집 매체 갖고 있는 거하고 노후 대책 한 거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왜 그때 바보처럼 그런 결정을 하라고 후회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연으로 또는 여러분의 운빨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신앙심이 부족해서 또는 여러분의 조상님의 은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투자하신 거예요. 잘못 투자하신 거고, 집값이 오르내리는 원리를 파악하고 그런 차별화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 차별화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세는 유동성 곱하기 수요 나누기 공급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집값은 오르는 거고요. 수요가 몰리면 집값이 올라요. 근데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면은 유동성은 뭐 전국 똑같으니까 그 지역의 수요가 꾸준히 막 늘어. 수요라는 건 뭐냐면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 거죠. 그 수요가 는다는 그 지역의 인구가 느는 거 수요 느는 거 아닙니까? 땡! 틀렸습니다. 인구가 느는 거는요, 후행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급이 막 돼가지고 집들이 막 들어서고 사람들이 이사를 막 와가지고 인구가 느는 수가 있으니까 인구가 느는 건 후행성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가 느는 건 뭐냐면 일자리가 느는 거예요. 일자리가 막 늘으면 거기 가서 일해야 되잖아. 그 회사까지 출근 시간에 3시간, 4시간 걸린 데서 출퇴근을 못 합니다. 그럼 그 회사 근처로 와야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는 바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공급은 쉽죠. 거기다 근처에 집을 막 지으면은 집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여기가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지 공급이 많이 늘고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또는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회사 생활을 하던, 중요한 거는 비관론에 빠진 자한테 성공의 기회는 없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 비관론에 빠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시기든 모든 지표가 좋은 걸 가르치지 않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하면서 인생을 헤쳐나가야 돼요. 왜?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